스님과 단짝 친구 어느 날 총구를 겨누다 식수가 앗아간 세 사람의 목숨 산골 마을의 비극.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8년 8월 경북 봉화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 개 짖는 소리와 닭 울음소리가 어우러지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평일 아침처럼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갑자기 찢어버린 것은 한 남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60대의 강철민은 엽총을 들고 차에서 내려 면사무소 정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처럼 침착하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고 2명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날 아침 마을 위쪽 절에서는 회원 스님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숲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수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폭발한 결과 하지만 이 말은 표면적인 원인만을 설명할 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공무원을, 그것도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미쳤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사소해 보이는 이웃 간의 갈등이 얼마나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마음을 좀먹어 가는지, 그리고 방치된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꿈을 안고 한 귀농인이 서울을 떠납니다. 2014년 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60세에 강철민은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3평 아파트 안에는 30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시는 거 맞아요? 아들 강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은퇴했으니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 보내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서울에서 저희랑 가까이 지내시면 안 돼요?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아파트는 그에게 빈 방소리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주던 아침상, 저녁마다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 주말마다 함께 걷던 근처 공원이 모든 것이 그를 아내의 부재로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이 도시가 이제 숨이 막혀 아버지 30년 동안 이 회사 격리실에서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봤다. 출근길, 지하철, 퇴근길 버스, 월급날 은행,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강철민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그의 모습, 초록색 들판과 맑은 하늘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들. 아버지는 원래 시골 사람이었단다. 서울에 와서 일해야 했을 뿐이지. 며느리 박수진이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경북 봉화라니 너무 외진 곳 아닌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산골이더라고요. 그래야 좋지. 사람 눈도 안 닿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강철민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사람 많은 게 더 외롭더라. 강철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북 봉화군 금오면 청량리에 1000평짜리 땅과 30년 된 낡은 집을 샀습니다. 집값은 500만 원이었고 땅값은 2천만 원. 서울 아파트 매각 대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로니아를 심을 거야. 건강에 좋고 시장성도 있고. 아버지, 농사는 처음이시잖아요. 배우면 되지 아버지. 아직 머리랑 몸 둘 다 잘 돌아가. 이사날 아침,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빈 방들은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목소리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30년 동안의 서울 생활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경북 봉화군 금오면 청량리는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15가구 정도의 집들이 흩어져 있었고 전체 인구는 3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정자와 우물이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이사 온 날 마을 이장 김창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울서 오신 강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료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생기니 저희도 반갑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몇몇 중년 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울에서 온 새 이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사람 많습니까? 많죠. 여기보다 몇백 배는 더 붐벼요. 아이고, 그럼 여기가 천국이겠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고 모두 웃었습니다. 강철민의 새 집은 마을 가장자리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은 한옥 형태의 집은 낡았지만 뼈대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뒤쪽으로 아로니아를 심을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수리하면 살만합니다.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물은 마을 공동 우물에서 공급됩니다. 위쪽에 물탱크가 있고 그곳에서 각 집으로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는요? 들어오고요. 인터넷도 위성으로 됩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빠르지는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인터넷 별로 안 해요. 첫날 밤 강철민은 새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서울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침묵. 그 침묵은 처음에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정말 세상과 단절된 곳이구나.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강철민은 마을 뒷산의 작은 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따라 올라가니 산 중턱에 작은 절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수덕사라고 쓰인 현판이 반쯤 벗겨져 있었지만 절 자체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0대 후반의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얼굴은 지식인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아, 소문 들었습니다. 저는 혜원이라고 합니다. 혜원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강철민을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절이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올해 봄에 이곳에 왔습니다. 원래 주지 스님이 돌아가셔서 비어있던 것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셨네요. 인연이 있나 봅니다. 혜원 스님은 강철민을 법당 옆에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간소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불경들과 여러 철학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는 동안 강철민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의 서예 작품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자의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상심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스님, 서울 출신이신가요? 차를 마시며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은 산골로? 회원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하고 누구도 진정으로 듣고자 하지 않더군요. 그러시군요. 강 선생님은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강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3년 전이지요. 그 후로 서울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어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회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매일이 공허했습니다. 돈은 벌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정작 무엇을 성취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출가를 35살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3년은 참선 수행만 했지요. 그 후로 여러 절을 전전하다가 올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점점 더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강철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회원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네요. 저도요. 그날 강철민은 산을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 온 것이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아. 그 이후로 강철민은 일주일에 2~3번씩 절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키운 채소를 가져갔고 때로는 시장에서 산 과일을 가져갔습니다. 회원 스님은 항상 따뜻한 차와 말랭이, 때로는 직접 만든 엿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절 앞마당에 앉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수행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회원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인간이기에 외로움은 남아있지요. 저도 혼자 사니 외로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강 선생님이 오시니 저도 외로움이 덜합니다. 강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스님을 알게 되어 다행이네요. 2014년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강철민은 회원 스님이 추울까봐 걱정되어 장작을 실어다 절에 날랐습니다. 스님, 겨울엔 장작 많이 필요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 회원 스님은 강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정말 착하십니다. 스님이 더 착하시지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강철민의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강철민은 회원 스님도 초대했습니다. 스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아들 내외가 내려왔는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스님이 저의 친구이신데 그날 저녁 강철민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원 스님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편안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스님, 아버지 여기서 잘 지내시나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강 선생님은 이 마을에 잘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다 스님 덕분이에요. 강철민이 말했고 모두 웃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가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에서 와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연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강철민은 혜원 스님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네, 꼭 그럴게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보기 힘든 밤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강철민은 마음속으로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작은 오해가 어떻게 증오로 변할 수 있는지를. 2016년 봄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혜원 스님의 절 옆 빈터에 새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온다고 하더군. 이장 김창식이 알려주었습니다. 2달 후 집이 완공되었습니다. 기존의 시골집들과는 달리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규모도 컸습니다. 2층에 넓은 테라스가 있었고 마당에는 조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사람은 윤상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전직 건설업체 대표로 성공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 생활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몇 년 전 이혼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윤상호는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마을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모두에게 인사하고 선물까지 돌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철민도 그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강 선생님. 소문 들었습니다. 같이. 서울 출신이라니 반갑네요. 처음에는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윤상호는 유쾌했고 이야기도 잘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강철민은 집에 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철민이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왜 이러지?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수압이 현저히 떨어져 샤워는커녕 세수하기에도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강철민은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저희 집 물이 너무 약해졌어요. 아, 그게 말이죠.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쪽 집들, 그러니까 윤상호 시댁이랑 절에서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모터 펌프를 설치했거든요. 모터 펌프요? 네, 자체적으로 물을 더 빨아올리는 장치인데 그걸 설치하니까 아래쪽 집들 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죠? 글쎄요, 저도 이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마을의 물 공급 시스템은 소규모였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고성능 모터 펌프를 설치했고 혜원 스님도 동의하여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철민은 직접 윤상호를 찾아갔습니다. 윤 선생님, 모터 펌프 때문에 제 집 물이 약해졌다고요. 아, 강 선생님, 그 일이시군요. 윤상호는 태연했습니다. 저도 물이 너무 약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 들여서 펌프를 설치한 건데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집에 피해를 주면 문제 아닙니까? 강 선생님,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기술적인 한계라서요. 그럼 해결책은 없습니까? 윤상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강 선생님도 펌프 설치 비용을 분담하시면 같이 쓸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총 200만 원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1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강철민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왜 돈을 내야 합니까? 선생님이 멋대로 설치해 놓고서 제가 설치했지만 강 선생님도 혜택을 보실 수 있잖아요. 수압이 강해지면 농사에도 좋을 텐데요. 저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설치했으니까요.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강철민은 화가 나서 절로 향했습니다. 회원 스님은 법당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님. 강철민의 목소리에 회원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모터 펌프 이야기요. 스님도 윤상호 씨랑 같이 설치하셨다면서요? 아, 내 물이 너무 약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집물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 아셨습니까? 회원 스님은 잠시 말없이 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점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스님, 우리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이럴 수 있어요? 강 선생님,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강철민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회원 스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 제가 실망했어요. 강 선생님 됐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강철민은 절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가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강철민의 집에 물이 완전히 끊기는 날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철민은 다시 이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장님, 이번엔 물이 아예 안 나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장이 조사한 결과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쪽에서 강력한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낡은 배관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배관을 수리하려면 비용이 꽤 듭니다.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누가 내야 합니까?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윤상호 씨 말이군요. 하지만 윤상호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배관을 고장낸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손상일 수 있어요. 당신이 펌프 설치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강철민은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에서는 이 문제가 사적인 분쟁이라며 개입하기를 꺼렸습니다. 민간인 간의 분쟁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무원은 뭡니까?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절차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옆집에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강철민의 집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강철민은 연기 냄새에 코를 막았습니다. 쿨럭쿨럭, 이건 또 뭐야? 창문을 닫아도 문틈으로 연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옆집 노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화목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강철민은 또다시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화목 보일러는 합법적인 난방 장치예요. 규정만 지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연기를 마시고 살라고요? 창문을 닫으시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강철민은 점점 더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는 모든 기관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2017년 봄 강철민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점차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커튼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인사를 받아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오늘도 물이 끊겼다. 윤상호가 일부러 그런 것이다. 나를 쫓아내려는
계획의 일부다. 2017년 5월 3일 연기가 심하다. 옆집도 윤상호와 한패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면사무소에 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부패했다. 그는 아들에게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아버지, 저기 물 문제는 해결되셨어요? 해결? 어떻게 해결된다고? 다들 나를 죽이려 드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윤상호랑 스님이랑 면사무소 공무원들 모두가 나를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어. 아버지, 그건 생각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너희도 그들과 한패냐? 아버지, 나가. 모두 나가. 강철민은 아들 내외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혜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배관 수리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배관 고치는데 100만 원 필요합니다. 스님이 내셔야죠. 혜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스님이 펌프 설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는 했지만 배관이 고장날 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아무도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불행한 사고일 뿐이죠. 강철민은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전에 우리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강 선생님, 저를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 스님은 중생을 구해야 할 스님이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십니까? 혜원.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저를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너희 모두 반드시 응징하겠어. 2018년 강철민은 아로니아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물 공급 문제로 적절한 관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묘목이 말라 죽었습니다. 4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방은 어수선했으며 그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혜원 스님과 윤상호,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모두 모여서 그를 조롱하는 꿈이었습니다. 서울서 왔다더니 이렇게 무능하네. 꺼져라, 이 서울 사람아. 이 마을에 널 둘 자리는 없어. 강철민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땀으로 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더는 못 참아 그 순간 그는 수련면허를 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철민은 수련면허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고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집중력은 남달랐습니다. 2018년 5월 그는 수련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수렵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받은 그날 그는 바로 총포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총을 찾으십니까? 가장 강력한 걸로 주세요. 점원이 추천한 것은 12게이지 엽총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위력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주세요. 그는 엽총 한 자루와 실탄 200발을 구입했습니다. 총값 150만 원, 실탄값 50만 원 그의 계좌에 있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총소리에 자신도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탕, 탕.
이웃들이 항의했습니다. 시끄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사격 연습 중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강철민은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했습니다.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는 정해진 시간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강철민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목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회원 스님 배신자 가장 먼저 응징한다. 2. 윤상호 모든 문제의 원흉 두 번째로 응징한다. 3. 면사무소 공무원들 무책임한 자들 세 번째로 응징한다. 4. 파출소 경찰 무능한 자들 마지막으로 응징한다. 그는 각 장소를 답사했습니다. 절까지의 거리, 윤상호 집까지의 경로, 면사무소까지의 도로 상황, 그는 심지어 도망칠 경로까지 생각했습니다. 가스통도 준비해야 해. 만약을 대비해서 그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또 잭나이프와 못이 박힌 나무 막대기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2018년 8월 19일 범행. 하루 전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그냥 미안하다 전화를 끊은 강철민은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총을 닦았습니다. 실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장전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아침 6시 강철민은 평소처럼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실제 범행을 위한 최종 연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탕, 탕, 탕. 표적의 정중앙을 세 발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완벽해. 오전 8시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회색 셔츠 그리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추가 실탄과 가스통, 다른 무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회원 스님이었습니다. 강철민이 절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강철민의 목소리에 회원 스님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강철민의 손에 든 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강 선생님? 그게 무슨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이에 결판을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회원 스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대화로 해결합시다. 대화. 2년 동안 대화하려고 했지만 스님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건 됐어.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강철민은 총을 들어 겨눴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회원 스님이 연부를 외우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은 회원 스님의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아직 안 끝났어. 강철민이 다시 겨누려는 순간 회원 스님이 기어서 법당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망치지 마. 강철민이 뒤쫓았지만 스님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핏자국이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기랄. 강철민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획대로 다음 목표로 향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윤상호 집이 다음이었지만 회원 스님이 도망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변경하여 면사무소로 직행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주유소에 들러 화장실에서 실탄을 재장전했습니다. 이제 면사무소다. 오전 10시 25분 그는 봉화군 금호면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면사무소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민원 행정계에는 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주무관은 내일 있을 아들의 운동회를 위해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차 공무원으로 항상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이수정 주무관은 딸이 대학에 합격한 것을 기뻐하며 동료들에게 전통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차 공무원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이 엽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가 진짜 총을 들고 있는지 믿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총기 사건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접수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민은 아무 말 없이 민원 행정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강 선생님이신가요? 무슨 일로 탕? 첫 번째 총성 최진호는 가슴에 총을 맞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으윽 비명소리가 면사무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이수정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2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이수정도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강철민은 쓰러진 2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받을 벌이다. 그가 다시 총을 장전하려는 순간 한 민원인이 용기를 내어 달려들었습니다. 50대의 남자로 과거 군대에서 특전사 복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민원인이 강철민을 덮쳐 넘어뜨렸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 강철민을 제압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최진호와 이수정은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강철민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누가요? 모두요 스님, 윤상호, 공무원들 모두가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매일 경험했습니다. 물을 끊고 연기로 질식시키고 경찰은 그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신 이상 상태였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최진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김미선은 2 아들을 데리고 영정 앞에 서 있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누워 계세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영원한 잠을 자시는 거야. 언제 일어나요? 김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정의 장례식도 비슷했습니다. 남편 박성진과 딸 박지은은 서로를 의지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자신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슬퍼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내가 대학 가는 거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지은아 아버지는 딸을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강철민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수련 면허를 따고 총을 구입하고 실탄 200발을 사서 연습까지 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정신 이상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웃과의 갈등으로 편집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는 강철민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가 점점 더 피해망상에 빠져드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고민했습니다. 한쪽에서는 2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냉혈한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김미선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무슨 죄로 총을 맞아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의 졸업식, 결혼식, 모든 중요한 순간에 아빠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강철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사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지만 지금 당신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성진도 증언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마을에서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인들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당신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딸은 지금도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을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심원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변론 재판 마지막 날 재판장은 강철민에게 마지막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정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철민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법정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유가족들, 배심원들, 기자들 그리고 아들 강민수 그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물도 안 나오고 연기도 마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한 말은 단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재판 내내 한 유일한 반성의 표현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선고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2018년 8월 20일 엽총을 이용하여 혜원 스님을 살해하려 했고 최진호 주무관과 이수정 주무관을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냉혹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철민에게 법정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탄식과 함께 울음소리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형벌을 원했지만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도 대화하지 않았고 교도관의 지시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정신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그를 진찰했습니다. 강철민 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을 사람들 생각나십니까? 그들은 나를 괴롭혔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악마야. 의사는 진찰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망상, 지속 반사회적 성향 강함 치료 반응 낮음. 강철민은 교도소에서 가장 문제없는 수감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잘 지켰고 다른 수감자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청량리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사건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갔고 현재는 10명도 채 안 되는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강철민의 집은 완전한 폐가가 되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은 깨졌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혜원 스님의 절도 비어 있습니다. 혜원 스님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절로 떠났고 그 뒤를 이을 스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법당에는 먼지가 쌓였고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호는 사건 1년 후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미선은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함께할 수 없는지. 그녀는 지역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박성진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PTSD 진단을 받은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끔 엄마가 살아 돌아온 꿈을 꿔요. 그때마다 깨어나면 더욱 허탈해집니다. 박성진은 딸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딸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년 전 건축 관련 일로 면사무소에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총기 난사를 하던 범인 강철민을 덮쳐서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추가 인명피해를 막은 박상열 씨에게 LG복지재단은 LG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LG의인상으로 받은 3천만 원 전액을 유족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 참혹한 사고에 그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습니다.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열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강원도의 한 작은 암자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스님은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항상 불안해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스님을 만났을 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나도 그 인을 만들었으니 그 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강철민의 아들 강민수는 아버지의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그는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와요. 젊었을 때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가을, 강철민은 교도소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5년 만에 면회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면회실에서 강철민은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요? 그냥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기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편지라도 써보시는 건 어때요? 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받아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는 게 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하시나요?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도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푸르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그때 정말 미쳤었던 것 같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죄송하다. 민수야, 너희 가족에게도 그분들의 가족에게도. 그날 면회 후 강철민은 감방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펜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러나 그는 글을 계속 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공동체에서 소통의 실패와 이해의 부재가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철민은 처음에는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꿈을 안고 산골마을로 왔고 진정한 친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강철민과 혜원 스님, 윤상호는 진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강철민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다른 이들은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강철민은 명백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적기관의 역할입니다. 총기 사건 직전 한 달간 강철민의 엽총은 13번이나 반출됐습니다. 혜원 스님에게 7월 말부터 8월 중순 전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새를 쫓는다는 핑계로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님과 주민들은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것만으론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예민하게 군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은 모든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강철민도, 순직하신 공무원들도, 유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